야, 시집을 왔으면 법도를 알아야지.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야.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날린 그 따귀 한 대가 내 결혼 생활에 남아있던 마지막 환상을 박살냈다. 그녀는 내가 울면서 빌 줄 알았겠지? 천만에. 나는 펄펄 끓는 육개장 국물을 들어 그 고귀하신 어르신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어 드렸다. 그렇게 뜨끈한 국물을 좋아하시니 실컷 드세요. 남기지 마시고요.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와 공포에 질려 멍청이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집주인 되시죠? 여기 전세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위약금은 제가 물 테니 당장 방 빼러 오세요. 똑똑히 들어. 내 돈 없이는 너희들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신세일 뿐이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소고기에 마블링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거무죽죽하게 번들거렸다. 마치 멍 자국 같았다. 칼자루를 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힘을 줘서가 아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웃음소리 때문이었다. 분명 내 집이고 내 주방이고 내 냉장고에서 꺼낸 고기인데 나는 마치 일당받고 불려온 파출부가 된 기분이었다. 혼인신고를 한 건 바로 어제였다. 어제 구청 민원실 공무원이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을 때 내 손톱에 매니큐어가 채 마르지 않아 신청서 모서리에 연분홍색 자국이 묻어났었다. 이민혁은 이제 도망 못 간다 라며 웃었고 내 허리를 감싸 안고 구청 앞에서 셀카를 찍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지 않다. 현관 도어록이 6시 17분에 첫 번째 비프음을 울렸다. 정확히 기억한다. 불려둔 미역을 막 건져내던 참이었고 손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핸드폰 액정에 떨어져 시간 숫자를 흐릿하게 만들었으니까. 띠띠띠띠. 내 자리 숫자. 그리고 금속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 하지만 이민혁은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겠지? 어휴, 보일러는 빵빵하게 틀어놨네. 현관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등골에 얼음 덩어리를 쑤셔 넣은 것처럼 서늘해졌다.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결혼식 내내 들었던 목소리. 나의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특유의 서울과 경기 사투리가 섞인 억양으로 말끝을 길게 느리며 납작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나는 식칼을 내려놓았다. 손을 닦았다. 그 행주는 그저께 현대백화점에서 산 것이었다. 한 장에 48,000원짜리 올리브 가지가 작게 수놓아진 미색 유기농 면 행주였다. 나는 손가락 사이사이의 물기를 아주 꼼꼼하게 닦아냈다. 위생 때문이 아니었다. 표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10초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주방을 나섰을 때 보인 건 박순자 혼자가 아니었다. 시아버지 이창호 씨가 허리를 구부리고 슬리퍼를 갈아 신고 있었다. 그는 신고 온 검은색 인조 가죽 구두를 현관 턱 아래로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놓았는데 구두 코가 바깥쪽으로 삐딱하게 돌아가 있어 마치 죽은 물고기 2마리 같았다. 시누이 이수현은 신발장 옆에 서서 핸드폰을 치켜들고 있었다. 카메라는 거실을 향해 있었고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두아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세 사람. 신혼 이튿날 아침 6시 20분 세 사람이 슬리퍼 3켤레와 보온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전화 한 통 없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다. 이 소파, 진짜 가죽 맞지? 박순자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소파 팔걸이를 쓸어내렸다. 손톱이 가죽을 긁는 소리가 고양이가 발톱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손에 감기는 게 좋네. 얼마 줬니? 320만 원이요. 내가 대답했다. 320. 박순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 장식장을 훑었다. 저 텔레비전은? LG 77인치요. 77인치라. 그녀는 숫자를 확인하듯 되뇌며
목소리 톤을 살짝 높였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통창 앞으로 걸어갔다. 커튼은 내가 고른 것이었다. 린넨 소재의 옅은 회색, 창문 크기에 맞춰 제작하느라 설치비만 40만 원이 들었다. 박순자는 커튼 자락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천은 도톰하니 좋네. 나는 거실과 주방 사이 복도에 서서 이 여자가 내 집 안을 휘젓고 다니며 물건들을 감별사처럼 만져대고 있는 꼴을 지켜보았다. 식기세척기 문을 열어 용량을 확인하고 공기청정기 브랜드 이름을 허리 굽혀 읽어보고 화장실 앞 센서 등이 제대로 켜지는지 손을 휘저어 확인까지 했다. 시누이 이수현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영상을 찍었다. 언니.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편의점에서 사흘 묵은 바나나 우유처럼 느끼하게 들러붙었다. 이 식기세척기 보시거 맞죠? 유튜브에서 리뷰 봤는데. 대박, 진짜 크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민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안방에서 나왔다. 내가 어젯밤 침대 머리맡에 개어둔 잠옷 차림이었다. 회색면 잠옷의 무릎 부분은 그가 자면서 비벼댄 탓에 불룩하게 늘어나 있었다. 머리카락은 오른쪽 관자놀이에 까치집을 지은 채 눌러붙어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입가에는 말라붙은 침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다. 엄마, 웬일이야? 놀란 목소리가 아니었다. 잠기운이 덜 깬 콧소리 섞인 웅얼거림이었다. 마치 엄마가 신혼집에 새벽같이 들이닥친 게 오늘 날씨가 흐리다는 예보만큼이나 흔해 빠진 일이라는 듯이. 잘들 사나 보러 왔지? 박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올려둔 보온 가방을 열었다. 라겔락 플라스틱 반찬통 3개를 꺼냈다. 김치랑 게장이랑 콩나물 좀 가져왔다. 네, 그녀가 나를 힐끗 보았다. 시선은 1초도 머물지 않았다. 제가 한 반찬이 입에 맞기나 하겠니? 제가 데워 올게요. 내가 말했다. 나는 등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육개장이 약불에 뭉근하게 끓고 있었다. 기포가 냄비 바닥에서 하나씩 올라와 터질 때마다 하얀 거품이 일었다. 나는 조리대에 박순자가 가져온 반찬통 3개를 나란히 놓고 뚜껑을 하나씩 열었다. 배추김치, 간장게장, 콩나물 무침,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통바닥을 검붓게 물들였고 시큼하고 매운 냄새가 콧속을 찔러 육개장의 고기 냄새와 뒤섞였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혼합된 냄새였다. 게장 등딱지에는 덜 섞인 다진 마늘이 끈적하게 뭉쳐 있었다. 콩나물은 그나마 깨끗해 보였지만 통 가장자리에 누르스름한 물이 고여 있었다. 어제 묻혀놓고 밤새 물이 빠진 모양이었다. 나는 찬장 아래 칸에서 하얀 도자기 접시를 꺼냈다. 반찬을 하나씩 덜어 담았다. 김치는 젓가락으로, 게장은 숟가락으로, 콩나물은 손으로 집으려다 다시 내려놓고 젓가락을 썼다.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직 화를 낼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혼인 신고 한지 고작 하루 지났다. 하루도 못 버티고 시어머니와 기싸움을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한국 신혼집은 다 이런 건가? 회사 동료들도 다 이렇게 살았을까? 어쩌면. 지원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무딘 칼처럼 날아왔다. 밥 다 됐니? 내 시아버지 시장하시다. 6시 35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다.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증기가 턱을 덮쳤지만 피하지 않았다. 밥알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촘촘하게 빛났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2시간 반을 불려 한식 요리 유튜브 채널 4곳을 비교해 찾은 황금 비율로 지은 밥이었다. 나는 밥그릇 5개에 밥을 퍼 담았다. 5개. 원래는 2사람분만 준비했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달걀과 두부를 더 꺼내 달걀말이를 하고 두부를 부쳐 양념장을 얹었다. 육개장은 5그릇을 채우기에 딱 맞았지만 한 그릇에 들어갈 고기 양은 반으로 줄었다. 나는 국자로 냄비 바닥을 휘저어 가라앉은 무화 소고기 건더기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어 담았다. 식탁은 4인용이었다.
나는 베란다 창고에서 접이식 의자를 하나 가져와 폈다. 식사하세요. 마지막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을 때 박순자는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등진 자리가 아니라 주방을 마주보는 자리. 한국 식탁 예절에서 가장 어른이 앉는 자리였다. 그녀는 마치 이 식탁을 처음부터 자기가 산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 이창호는 그 옆에 앉았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딱 2마디 했다. 그리고 수저는? 시누이 이수현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은 내려놓았지만 액정이 위를 향해 있어 인스타그램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이 번쩍거렸다. 이민혁은 내 옆에 앉았다. 고양이 세수라도 했는지 앞머리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식탁 위를 쓱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다. 오, 게장 있네. 그러고는 젓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다. 고생했어 라는 말은 없었다. 고마워도 없었다. 너도 얼른 앉아 라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젓가락으로 게장 등딱지를 집어 입에 가져다 대고 쪽 소리가 나도록 빨아먹었다. 나도 자리에 앉았다. 내 밥그릇과 수저는 제일 마지막에 놓아서 국그릇 위치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고 숟가락은 그릇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다. 숟가락을 바로 놓으려고 손을 뻗었다. 잠깐. 박순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탁 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게장을 빨고 있던 이민혁조차 입술을 게딱지에 붙인 채 젓가락질을 멈췄다. 지원아. 박순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고 올라왔다. 내 앞에 밥그릇을 보고 이민혁 앞에 밥그릇을 보고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시선이 꽂혔다. 민혁이 앞에 국이 왜 없니? 나는 고개를 숙여 식탁을 보았다. 이민혁 앞에는 밥, 반찬 접시, 게장, 달걀말이가 있었다. 하지만 국그릇은 식탁 중앙에서 약간 왼쪽, 그에게서 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팔만 살짝 뻗으면 닿는 거리였다. 국 저기 있어요? 자기가 가져다 먹으면 내가 묻잖아. 민혁이 앞에 왜 국이 없냐고. 그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했다. 하지만 볼륨은 3대11 정도 올라가 있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주방 쪽에서 전기밥솥 보온 램프가 깜빡이며 희미한 붉은 빛을 냈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왔다. 마치 벽 속에 갇힌 벌레가 우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민혁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젓가락은 내려놓았고 게딱지는 접시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다. 게장 국물이 식탁 매트에 묻어 있었다. 그는 나도 자기 엄마도 보지 않았다. 마치 그 흰 쌀밥 속에 우주의 진리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밥그릇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냈다. 국은 식탁 위에 있고 민혁 씨가 손만 뻗으면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박순자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내려놓은 게 아니었다. 내던진 것이었다. 금속 젓가락이 나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뼈 부러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남편은 하늘이야. 서방님이 자리에 앉으셨으면 제일 먼저 국을 떠서 딱 대령해야지. 밥은 두 손으로 들이고 국은 오른쪽에 수저 머리는 왼쪽으로.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디? 관자놀이가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은 2025년이에요. 2025년이면 뭐. 2025년이면 남편 존중 안 해도 돼? 시부모 공경 안 해도 되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고양이 꼬리를 밟은 것처럼 날카롭게 치솟았다. 너 회사에서 과장이라며? 회사에서 잘나면 뭐해? 집에 오면 이씨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면 며느리 꼴을 갖춰야지.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은 둔하게 느껴졌다. 배워 먹지 못한 거 하고는?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신경을 긁어댔다. 그녀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식탁을 짚었다. 결혼식장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입꼬리는 축 처지고 콧구멍은 벌렁거리고 눈동자의 흰자가 검은 자보다 더 많이 보였다.
지 남편 국 한 그릇 떠다 바칠 줄도 모르는 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 대기업 과장 명함이 밥 먹여주니? 기본 가정교육도 안 된 년을 내 아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엄마, 그만 좀 해. 이민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억지로 짜낸 시로라기 같은 목소리였다. 너는 입 다물어. 박순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식탁 모서리를 돌아 내 앞으로 걸어왔다. 나는 앉아 있었고 그녀는 서 있었다. 내 시선은 그녀의 앞치마 끈 위치에 닿았다. 짙은 보라색 니트 카디건 단추 2개가 잠겨 있었고 목 늘어난 남색 티셔츠가 보였다.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마늘과 김치 냄새가 섞인 입김이 내 이마로 쏟아졌다. 일어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일어나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손바닥을 쫙 펴고 5손가락을 붙인 채 어깨 높이에서 팔을 휘둘렀다. 궤적은 90도 정도, 크지는 않았지만 빨랐다. 피할 새도 없었다. 짝.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벼운 효과음이 아니었다. 진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젖은 생선이 도마에 내리꽂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묵직했다. 왼쪽 뺨이 거대한 진동에 얻어맞은 듯 울렸고 뼈 안쪽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다. 그 뒤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다. 달궈진 철판 위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화끈거림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더니 주방 문틀이 보였다. 어제 냉장고를 옮기다 찍힌 작고 희미한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자국을 3초 정도 멍하니 응시했다. 그 사이 왼쪽 귀에서 비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소리굽쇠를 귓구멍에 꽂아놓은 것 같았다. 너희. 박순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 입이 움직이고 오른쪽 송곳니 자리에 박힌 금리가 번쩍이는 게 보였다. 뭐라고 하는 거지? 욕을 하는 건가? 잘 들리지 않았다. 이명 소리가 너무 컸다. 한여름의 매미 소리 같기도 하고 고속도로 터널 안을 달리는 트럭 소리 같기도 했다. 남편은 하늘이야.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 박순자가 이씨 집안 시집와서 40년을 시부모 국 떠다 바쳤는데 내가 감히, 내가 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익숙한 눈빛이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뜨겁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그것은 내가 감히 어쩔 거야라는 확신, 압도적인 우월감이었다. 마치 수십 년 된 높은 성벽 위에 서서 성벽 아래에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 나를 때린 손은 떨리지도 않고 있었다. 이민혁. 나는 시선을 그에게로 옮겼다. 그는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식탁보 아래로 감춘 두 손은 아마 바지춤을 쥐어짜고 있거나 손가락을 꼬고 있겠지. 그의 표정은 기괴했다. 화난 것도, 안타까워하는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다. 뭐랄까, 결국 터졌구나 하는 피로감. 마치 이 상황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마치 이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혁 씨. 내가 불렀다. 그가 드디어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어른이잖아. 그가 말했다. 미리 외워둔 대사를 읊은 것처럼 건조한 목소리였다. 자기가 좀 참으면 되잖아. 앞으로 엄마한테 좀 잘하고 국은 미리 떠서 내 앞에 놔주면 되고. 이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소한 일. 그는 사소한 일이라고 했다. 내 엄마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신혼 이튿날 아침 며느리의 뺨을 때렸다. 왼쪽 얼굴이 부어오르고 귀가 윙윙거린다. 눈가에 맺히려는 물기를 억지로 삼키느라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사소한 일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국그릇을 보았다. 육개장.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인 국이 핏물을 뺀 사골을 푹 고아낸 국물에 어젯밤 썰어서 소금물에 절여둔 무가 들어갔다. 고춧가루는 청양초와 태양초를 섞어 맵지만 향이 좋은 걸로 골랐다. 국물 위에는 붉은 고추기름이 얇게 떠 있었고 송송 썬 파가 뜨거운 김에 익어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뜨겁다.
가스레인지에서 막 내려온 것이다. 80도, 아니 90도는 될까? 정확하진 않지만 5분 전 이 그릇을 식탁으로 옮길 때 행주를 2겹이나 겹쳐 쥐어야 했을 만큼 뜨거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의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종아리로 의자를 뒤로 밀어내고 발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디뎠다. 양말과 나무 바닥 사이에 건조한 마찰이 느껴졌다. 박순자는 여전히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일어서면서 조명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입가에는 내가 뭘 어쩔 건데라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였다. 양손으로 그 국그릇을 들어 올렸다. 그릇이 뜨거웠다. 행주는 쓰지 않았다. 맨손 바닥이 하얀 도자기 표면에 닿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열기가 파고들었다. 10손가락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이성이 만들어낸 기이한 평정심 때문이었다. 지원아, 너 뭐 하냐? 이민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찢어지듯 튀어나왔다. 내 표정을 본 걸까? 아니면 내가 그릇을 쥔 모양새를 본 걸까? 남편에게 국을 대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투수가 공을 던지기 직전 그립을 잡는 듯한 자세였으니까? 나는 박순자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우월감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의아함에서 흐릿한 불안으로. 그녀의 왼발이 뒤로 슬금슬금 움직였고 무릎이 살짝 굽혀졌다. 입이 조금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내가 불렀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나조차 낯설 정도로. 마치 내 몸 밖에서 다른 누군가가 내 성대를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남편은 하늘이라 국을 떠다 바쳐야 한다고 하셨죠. 박순자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였다. 그럼 이 국은? 나는 그릇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 높이까지. 찰랑거리는 붉은 국물에서 기름 한 방울이 튀어 내 손등에 떨어졌다. 하얗게 물집이 잡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다 같이 먹지 말죠. 이 국으로 세수나 하세요. 뿌리는 순간 내 두 팔은 내 의지가 아닌 본능이 지배하는 것 같았다. 뇌를 거치지 않은 척수 반사 같은 순수한 폭발력. 그릇 가장자리가 앞으로 기울어졌고 붉은 액체가 공중에 호선을 그렸다. 고춧가루, 소기름, 무 조각, 파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그릇을 떠나 검붉은 장막이 되어 날아갔다. 박순자의 얼굴 정면으로. 소리는 생각보다 늦게 들려왔다. 철퍽 하는 물소리가 먼저 났다. 소나기가 텐트를 때리는 듯한 축축하고 무거운 소리. 그리고 찰나의 정적. 0.5초 정도. 박순자의 얼굴이 붉은 국물로 뒤덮였고 감은 눈과 다물린 입술 사이에 무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물감을 뒤집어 쓴 행위예술가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비명이 터졌다. 인간의 목청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쥐어짜낸 성대가 찢어질 듯한 괴성. 뜨거워. 그녀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시뻘건 국물이 줄줄 흘러내려 보라색 카디건을 적셨다. 엄마 괜찮아? 이수연이 의자를 박차고 튀어나가 박순자를 부축했다. 그녀의 손에 국물이 묻자 기겁하며 바지에 닦아냈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입술을 덜덜 떨며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그 표정,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미쳤어. 돌았어. 신고할 거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그녀가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 식탁 위에 둔 핸드폰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 바람에 팔꿈치로 콩나물 접시를 쳐서 반찬 국물이 식탁볼을 적셨다. 이민혁.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의자에 못 박힌 사람처럼.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아랫입술을 떨며 제 엄마를 봤다가 나를 봤다가 시선이 미친 듯이 오갔다.
마치 블루스크린이 뜬 컴퓨터처럼. 나는 빈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달그락. 아수라장이 된 집안에서 그 작고 경쾌한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뒤돌아 현관으로 걸어갔다. 벽에 걸린 내 갈색 서류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다. 전세 계약서. 2달 전 작성한 것. 보증금 3억 8천만 원 임차인 성명란에는 김지원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억 8천만 원 전액 내 돈이었다. 5년 동안 모은 적금, 회사 대출, 그리고 청주 본가 아파트를 담보로 엄마가 마련해준 8천만 원까지. 이민혁이 보탠 돈. 영원 심지어 중개 수수료까지 내 카드로 긁었다. 나는 계약서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박순자는 싱크대 앞에서 이수현의 도움으로 찬물 세수를 하고 있었다. 물 트는 소리가 콸콸거리며 그녀의 울음소리와 섞였다. 시아버지 이창호는 언제 일어났는지 어정쩡하게 서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보이세요? 나는 계약서를 펼쳐 식탁 위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톡톡 두드렸다. 이 집 보증금 10원 한 장까지 다 제 돈입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만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밟고 있는 바닥, 앉았던 소파, 만지작거린 커튼, 쓴 화장실 전부 다 제 겁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물소리만 요란했다. 박순자의 울음소리는 이제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씩씩거리는 신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상암동 25동 801호 김지원입니다. 네, 내 계약 중도 해지하려고요. 네, 위약금 공제하세요.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장 방 뺄게요. 절차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중으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센터죠? 오늘 오후 당일 이사 가능한가요? 짐은 얼마 안 돼요. 옷가지랑 책상 위 물건, 베란다 책박스 정도요. 가전가구는 안 가져갑니다. 다 버릴 거예요. 네, 마포구 상암동이요. 도착지는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록 관리자 패널을 열었다. 삼성 스마트 도어록이었다. 나는 설치 기사님께 받아둔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오직 나만 아는 번호였다. 등록된 지문과 비밀번호 삭제 메뉴로 들어갔다. 하나씩. 시스템 멘트, 이민혁님의 지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시스템 멘트, 이민혁님의 비밀번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완료 메시지가 뜰 때마다 띠링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5번. 5번의 비프음 끝에 이제 이 문밖의 세상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었다. 나는 이민혁을 마주 보았다.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제 의지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시켜서 억지로 일으켜 세운 것 같았다. 얼굴은 밀가루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한겨울에 밖에 서 있던 사람처럼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다.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지원. 부르지 말라고. 오해야. 엄마가 갱년기라. 그래, 갱년기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자 그의 손끝이 허공을 갈랐다. 갱년기면 사람 때려도 돼? 내 목소리는 한강 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옆에 앉아서 마누라가 뺨 맞는 걸 구경만 해놓고 이제 와서 참으면 된다고? 그게 할 소리야? 나도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했잖아. 당신은 적당히 해라고 했어. 엄마 뭐 하는 거야? 손대지 마가 아니라 내 아내한테 사과해가 아니라 그냥 시끄러우니까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나는 톤을 높이지 않았다.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다. 이민혁 씨, 우리 이혼해. 그의 동공이 흔들렸다. 지금 당장. 너 이러면 안 돼. 지원아, 진정해. 나 이미 진정했어. 지금 내 꼴을 보고도 내가 흥분한 것 같아.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내 왼쪽 뺨은 부어올라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귀에서는 여전히 이명이 들린다. 하지만 눈물은 없다. 손도 떨리지 않는다. 숨소리조차 고르다.
프레젠테이션 직전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처럼 사박자로 들이마시고 사박자로 내뱉는 호흡. 이 집, 내 돈으로 얻은 전세야. 3억 8천. 당신 돈은 10원짜리 하나 안 섞였어. 내가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집안 법도 따지고 싶으면 남편이 하늘이고 며느리가 무릎 꿇고 국대령해야 한다면 당신들 원래 살던 그 집으로 가서 해. 은평구 월세방으로 돌아가서 하라고. 거기서 당신 어머니 32평 빌라 안방 차지하고 마음껏 하늘 노릇해. 난 안 모실 테니까. 쫓아내면 안 돼. 여기도 내 집이야. 계약서엔 내 이름뿐이야. 법적으로 당신은 세대주인, 내가 허락한 동거인일 뿐이지. 그리고 난 지금 그 허락 공식적으로 철회했어.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110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주소는 마포구 상암동 XX로 XX 아파트 25동 801호입니다. 내 주거 침입 및 폭행입니다. 외부인 3명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고 그중 1명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얼굴에 상해를 입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주세요. 너 경찰 불렀어? 이수연이 주방 쪽에서 꽥소리를 질렀다. 엄마를 저 꼴로 만들어 놓고 경찰을 불러?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국물 뿌렸잖아. 국물 뿌린 건 나중이야. 뺨 맞은 게 먼저고. 내 얼굴에 손자국이 선행, 너희 엄마 얼굴에 화상은 후행. 원인 제공자는 너희 엄마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진명이는 나야? 너희 셋 내 허락 없이 들어왔지? 비밀번호는 아들이 멋대로 알려준 거고 난 동의한 적 없어. 이거 주거침입죄야. 가볍게는 벌금, 재수 없으면 징역이야. 식탁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순자의 신음도 멈췄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경찰 소리에 겁을 먹은 것이다. 물에 젖은 채 벌개진 얼굴로 나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뱀 2마리처럼 엉겨 있었다. 시아버지 이창호가 드디어 입을 뗐다. 아가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가족.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아마 꽤 섬뜩하게 보였을 것이다. 이창호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으니까? 가족은 신혼 이튿날 새벽 6시에 며느리 집에 쳐들어오지 않아요. 가족은 국 한 그릇 때문에 며느리 뺨을 올려붙이지 않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나는 혀끝을 깨물어 그 틈을 메웠다. 가족은 아들이 장승처럼 서서 마누라 맞는 걸 구경만 하지 않아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내가 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경사, 다른 한 명은 20대 순경이었다. 순경의 가슴에 달린 보디캠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김지원 씨 되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접니다. 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나이든 경찰관의 시선이 거실의 참상을 훑었다. 엎어진 반찬 그릇, 바닥에 흥건한 붉은 국물, 깨진 유리 조각, 싱크대 앞에서 얼굴이 찐빵처럼 부어오른 박순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떠는 이수현,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 녹슨 철근처럼 박혀있는 이민혁까지. 이분은 제 시어머니 박순자 씨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7분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대동하고 제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멋대로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아침 식사 도중 남편에게 국을 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왼쪽 뺨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따귀를 맞은 자리는 이미 붉은기를 넘어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고 광대뼈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박순자의 반지 때문인지 살갗이 벗겨져 피가 맺혀 있었다. 상해 진단서를 끊어야겠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내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고는 박순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저분 얼굴의 상처는? 제가 국물을 끼얹었습니다. 저분이 저를 때린 직후에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뒤로 이어진 40분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 정수기에서 직접 받아온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경찰관의 태블릿 PC를 보며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시간, 장소, 인물, 원인, 과정, 결과.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모든 문장은 업무용 이메일처럼 주어가 분명했고 시제가 명확했으며 불필요한 감정적 수식어는 배제했다. 박순자는 반대편에서 진술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다 울기를 반복했는데 마치 꽉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처럼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다. 옆에서 이수연이 거들었다. 저 여자가 먼저 국을 뿌렸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그냥 훈계 좀 하신 건데 젊은 순경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받아 적었다. 가끔 그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낯익었다. 회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진상 고객을 대할 때 짓는 바로 그 표정이었다. 김지연 씨, 처리는 어떻게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제 집에서 즉시 나가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의 임차인은 저 단독입니다. 저들에게는 법적인 거주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민혁을 쳐다보았다. 이민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략 30분째였다. 오른손은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고 옆으로 늘어뜨린 왼손은 간헐적으로 떨렸다. 입술은 바싹 마르다 못해 터져서 핏기가 비쳤다. 이민혁 씨. 경찰관이 그를 불렀다. 배우자분께서 퇴거를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권은 김지원 씨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군요. 배우자분이 거주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처를 따로 마련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제 결혼했는데 혼인관계와 부동산 점유권은 별개입니다. 경찰관의 말투는 택시 미터기처럼 정확하고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퇴거에 불응하시면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협조하시고 추후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간 건 시아버지 이창호였다. 신발을 신는 속도가 느렸다. 삐딱하게 벗어둔 인조 가죽 구두를 신으려 허리를 숙일 때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나와 눈이 마주친 건 다 합쳐도 1초가 안 될 것이다. 그는 가정 내에서 철저히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다. 거들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저 거실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가구처럼 공간만 점유할 뿐이었다. 박순자는 나가면서 나를 노려보았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왼쪽 뺨의 화상 자국은 햇빛을 받아 덜 익은 호떡처럼 번들거렸다. 입을 달싹거렸다. 저주나 협박을 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바로 옆에 있기도 했거니와 입가에도 화상을 입어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듯 했다. 이수연은 내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툭 쳤다. 세지는 않았지만 각도가 교묘했다. 내 오른쪽 어깨뼈와 그녀의 뼈가 딱딱하게 부딪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귀에 대고 나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진짜 끝장인 줄 알아. 대꾸하지 않았다. 이민혁이 마지막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갑자기 꿇은 게 아니라 신발을 신으려 쪼그려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지 못한 모양새였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고 손으로 신발장 모서리를 짚은 채 팔에 얼굴을 파묻었다. 지원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옷에 파묻혀 웅얼거리는 소리가 잡음 섞인 전화 통화처럼 끊겨 들렸다. 나는 쪼그려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은 붉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남자는 울지 말지 결정하는 순간에는 눈시울만 붉어진 채 눈물을 참을 수 있는 동물인가 보다. 이민혁은 늘 그랬다. 결혼식 축사 때도 그랬다. 눈가는 붉게 물들이고 목소리는 떨면서도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었다. 그때는 감동을 참는 줄 알았다. 지금 보니 어쩌면 그저 연기였을지도 모르겠다. 당신 기회는 내가 말했다. 어머니 손바닥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끝났어. 아니, 더 전이지. 어머니가 오셨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집에 와서 그놈의 법도를 세우겠다고 설칠 걸 알았을 때 이미 당신 기회는 날아간 거야? 당신은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참아줄 거라고 믿었던 거지? 나는 일어섰다. 꺼져.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내가 고른 것 중 가장 비싼 방화문답게 묵직하고 밀폐감이 좋았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나는 차가운 금속문에 뒤통수를 기댔다. 발미대는 현관 타일이 깔려 있었다. 시멘트 질감을 흉내낸 회색 타일 위로 박순자가 남긴 검은 발자국과 이창호가 신발을 끌며 남긴 희미한 스크래치가 보였다.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팔로 종아리를 감싸 안았다. 이마를 무릎에 댔다.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눈물은 조용했다. 드라마처럼 흐느끼거나 오열하는 전조도 없이 눈초리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하나, 둘 콧날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를 지나 턱선을 타고 무릎 위로 떨어졌다. 옅은 하늘색면 바지 위에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짙은 점이 생겼다. 하나, 둘, 셋 11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 왼쪽 뺨이 아팠다. 맞을 때의 둔탁한 통증과는 달랐다.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리는 지속적이고 뜨거운 통증이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부어오른 자리를 누군가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것 같았다. 현관에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지고 허벅지가 저려올 때쯤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이사센터였다. 고객님, 이사 서비스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각에 도착 예정입니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물을 틀었다. 찬물로 세수했다. 부어오른 뺨에 찬물이 닿아 찌릿하면서도 시원한 통증과 쾌감 사이에 모호한 감각이 느껴졌다.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33이었다. 엊그제 신사동 미용실에서 다듬은 단발머리. 왼쪽 광대뼈 부근에는 짓밟힌 꽃처럼 불규칙한 모양의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입술 안쪽 점막이 터졌는지 입가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혀를 대보니 비릿한 쇠맛이 났다. 눈은 울어서가 아니라 맞아서 부어 있었다. 아래 눈꺼풀에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정면, 측면, 45도 각도. 조명을 밝게 하고 상처가 가장 잘 보이도록 선명하게 찍었다. 그리고 비밀 폴더에 저장했다. 다른 녹음 파일 하나와 함께 그 녹음은 아침 식사 전부터 돌아가고 있었다. 회사 회의용으로 쓰는 녹음 앱이었다. 잠금 화면에서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즉시 녹음이 시작되도록 설정해 두었었다. 오늘 아침 박순자가 들어오기 전 정확히는 도어록이 첫 번째 비프음을 울렸을 때 나는 버튼을 눌렀다. 오늘 일을 예견해서가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새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갑질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며 생긴 직업병 같은 직감이었다. 상황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반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한다. 이사센터 직원들은 오후 2시 3분에 도착했다. 회색 조끼를 입은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 2명이었다. 그들은 식탁 위의 참상을 보고 눈빛을 교환했다. 집안에 사달이 났구나. 하지만 묻지 말자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어떤 짐 빼드리면 될까요? 나는 그들을 안내했다. 안방 옷장 왼쪽, 내 지분이 3분의 2였다. 겨울 코트, 출근용 정장, 주말에 입는 캐주얼 의류, 아직 택도 안 뗀 원피스 3벌, 오른쪽 3분의 1은 이민혁의 것이었다. 건드리지 않았다. 책상 위, 회사 지급 노트북과 내 서류 파일, 내 돈으로 산 몽블랑 만년필은 챙겼다. 베란다에 쌓아둔 대학 시절 전공 서적 6박스 챙겼다. 화장실에 설화수 화장품 세트와 다이슨 드라이어 챙겼다. 주방에서 잠시 망설였다. 프랑스 출장 때 수화물 요금 12만 원을 더 내고 사온 르크루제 무쇠 냄비 세트. 하지만 너무 무거웠다. 나는 뒤집개 하나와 나무도마 하나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 냄비로 끓인 마지막 국이 박순자의 얼굴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이사는 1시간 반 만에 끝났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직원들이 내 옷을 옷걸이에서 빼내 차곡차곡 박스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책박스가 구루마에 실려 나갈 때 801호에는 이민혁의 흔적들만 남았다. 소파 위 그가 읽다 던져둔 만화책, 탁자 아래 굴러다니는 충전 케이블, 침대 협탁 위릿밤과 반쯤 피우다 만 담배 한 갑, 라이터조차 그의 것이 아니었다. 편의점에서 내가 사다 준 것이었다.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방마다 둘러보았다.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달걀 반 판, 우유 한 병, 오이 3개, 해동되다 만 삼겹살 한 봉지. 문을 닫았다. 그건 그에게 남겨주기로 했다. 이 집의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나오기 전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몽블랑 만년필로 썼다. 나중에 생각하니 좀 유치하다 싶었지만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딱 한 줄만 적었다. 이혼 합의서는 은평구 댁으로 보낼게. 도장만 찍어. 변호사 비용이 당신 자존심보다 비싸게 나오지 않길 바랄게. 현관문을 닫았다. 새 비밀번호는 이미 설정해 두었다. 8자리, 내 생년월일을 거꾸로 뒤집은 숫자였다. 보안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비밀번호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설정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한 달 뒤, 집주인 김 사장님과 퇴거 점검을 하러 다시 801호에 갔을 때 집은 비어 있었다. 이민혁의 짐도 사라져 있었다. 만화책, 충전기, 립밤, 담배 전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쓰레기 봉투까지 가져갔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르크루제 냄비가 그대로 있었는데 바닥이 새까맣게 타 눌어붙어 있었다. 라면을 끓이다 태워 먹은 모양이었다. 식기세척기 안에는 씻지 않은 그릇 3개와 수저 2벌이 들어 있었는데 말라붙은 밥풀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김 사장님이 뒤에서 혀를 찼다. 쯧쯧, 집이 아깝네, 아까워. 젊은 사람들이 참.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위약금을 공제한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6천만 원이 비었다. 6천만 원 은혜 세후 월급 14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택시 뒷좌석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보증금 3억 8천. 결혼식 비용 1,200. 혼수 가전 460. 커튼 68. 행주 4만 8천 원. 합계 4억 732만 8천 원. 이것이 내가 이민혁과 결혼해서 치른 수업료였다. 그리고 내가 이 결혼에서 건진 것은 왼쪽 뺨에 옅게 남은 누르스름한 멍 자국 하나, 녹음 파일 하나, 그리고 상해 진단용 사진 3장뿐이었다. 택시가 성수동에 멈췄을 때 이미 해가 져 있었다. 11월의 서울은 오후 5시만 돼도 어두워진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암막 커튼을 확 내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둠이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켜졌고 잎이 다 떨어진 플라타너스 가지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에 금 간 것처럼 드리워졌다. 새로 구한 집은 성수동에 리모델링된 상가 주택이었다. 7층, 13평 남짓한 오픈형 원룸. 베란다가 남향이라 멀리 서울숲의 나무 실루엣이 보인다고 했다. 겨울이라 회색 가지뿐이었지만 중개인은 봄이 되면 초록색으로 꽉 찬다고 했다. 나는 믿기로 했다. 중개인이 신뢰가 가서가 아니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사 첫날 밤, 아직 러그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신라면 작은 컵,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다. 김치도 접시도 필요 없었다. 다른 사람의 입맛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다. 뚜껑을 뜯어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었다. 안경에 김이 서려 세상이 뿌연 생면으로 변했지만 라면 냄새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맵고 짜고 파묘에 기름진 냄새. 국물까지 다 마시고 용기를 헹궈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핸드폰을 켰다. 카카오톡 읽지 않은 메시지 47개. 전부 시댁 단톡방에서 온 것이었다. 방을 나가지 않은 건 미련 때문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증거 수집을 위해 기록을 남겨두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미리 보기로 뜬 마지막 3개의 메시지 앞부분만 보였다. 박순자, 너같이 독한 년은 천벌을. 이수현,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민혁, 지원아, 우리 대화 좀 해.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엎어놓았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다. 창문을 열었다. 11월의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차갑고 건조했다. 칼바람은 아니었지만 사포로 피부를 문지르는 듯한 까슬까슬한 냉기였다. 바짓단과 슬리퍼 사이로 드러난 발목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양말을 신으러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손바닥이 금세 얼얼해졌다. 멀리 성수동 카페거리의 조명들이 보였고 가까이는 공영주차장의 하얀 LED 불빛이 보였다. 아래층 쓰레기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조용했다. 정말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고함도, 시아버지의 신발 끄는 소리도, 시누이의 카메라 셔터 소리도, 이민혁이 게장 껍데기를 쪽쪽 빨아먹는 소리도 없었다. 바람 소리뿐이었다. 아주 멀리서 누군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지 간헐적으로 좌하하하는 웃음소리가 연조각처럼 날아와 흩어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육개장에 데인 것처럼 쓰라리지도, 나귀를 맞은 것처럼 욱신거리지도 않았다. 정신이 번쩍 드는, 모든 감각을 깨우는 청량한 자극이었다.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닫았다. 다시 바닥에 앉았다.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와의 채팅창을 열었다. 최 변호사님, 정식으로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포기합니다. 그 사람 돈 10원도 필요 없어요. 위자료 청구도 안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 이혼 판결문. 둘, 그쪽의 가정폭력 기록이 공식 문서로 남는 것. 전송 버튼을 눌렀다. 최 변호사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이민혁네 가족의 후일담은 전 직장 동료를 통해 건너들었다. 내가 물어본 게 아니었다. 점심시간 탕비실에서 옆 팀 박 대리가 누군가와 떠드는 소리가 파티션 너머로 들려왔다. 그거 알아? 801호 살던 그 남자, 김 과장 전 남편 있잖아. 은평구 본가로 들어갔다는데? 은평구. 원래 거기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응. 근데 그 집이 반지하래. 엄청 좁은 빌라라던데. 반지하. 은평구의 오래된 빨간 벽돌 빌라라고 했다. 70년대에 지어져 외벽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집 복도 센서 등은 고장난 지 오래라 대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바닥에는 누군가 쏟은 라면 국물 자국 때문에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찌가고 달라붙는 그런 곳. 8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4 식구가 구겨져 살고 있다고 했다. 박순자, 이창호, 이민혁, 이수현. 방은 2개, 단방은 박순자와 이창호가 쓴다지만 더블 침대 하나를 놓으면 지나다길 길도 없는 쪽방 수준이었다. 작은 방은 이수현이 차지했다. 이민혁은 거실에서 잔다고 했다. 정확히는 거실 바닥에 깐 얇은 요 위에서. 낮에는 요를 둘둘 말아 벽에 세워두고 밤이면 펴고 잤다. 텔레비전 옆 작은 교자상은 그의 밥상이자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책상이 되었다. 그는 해고당했다. 그건 나도 진작 알고 있었다. 우리 회사 로비에서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으니까. 그날 그는 정장 대신 회색 트레이닝복 위에 검은 롱패딩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눈을 찌르고 있었다. 로비 안내 데스크를 뚫고 들어오려다 제지당했다. 4층 높이 층고의 대리석 로비에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김지원. 김지원 나와.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동료들이 다 봤다. 누군가 찍은 37초짜리 세로 영상이 사내 메신저를 돌았다. 영상 속에서 이민혁은 양팔을 보안요원들에게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다. 바닥을 헛디디는 그의 운동화와 보안요원의 무전기에 긁히는 패딩 지퍼 소리가 소음처럼 섞여 있었다. 그 영상은 업계 단톡방으로 퍼졌고 결국 그가 다니던 중소 IT 기업까지 들어갔다.
계약직이었던 그는 팀장 면담 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프로젝트 인원 감축이었지만 전처 회사 로비에서 개처럼 끌려나간 직원을 쓰고 싶어하는 회사는 없었다. 나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굳이 먼저 퍼뜨릴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유책 사유를 걸고 넘어질 때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문은 공개되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판결문 일부가 캡처되어 네이버 카페에 돌아다녔다. 내가 올린 게 아니었다. 아마 법원 공익 요원이나 방청석에 있던 누군가였겠지. 판결문이 핵심 요지가 캡처되어 있었다. 피고 이민혁의 모 박순자는 2024년 X월 X일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반면 구타 피고 이민혁은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인내를 강요. 댓글 창은 뜨거웠다. 나는 보지 않았다. 박 대리가 점심시간에 호들갑을 떨며 읽어주려 했지만 나는 생각보다 덤덤했다. 김 과장님 혹시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어쩜 이렇게 태어나세요? 태어난 게 아니었다. 이제 상관없어진 것뿐이다. 딱지가 앉은 상처 밑에 새살이 돋고 있다는 걸 알지만 굳이 딱지를 떼어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냥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두는 것이다. 박순자의 화상 후유증 이야기도 건너들었다. 왼쪽 뺨의 화상 흉터가 깨끗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피부과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옅어진다는데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댈 돈이 없었다. 보험 처리도 안 됐다. 법적으로는 쌍방 폭행의 결과였고 나의 국물 투척 행위는 과잉 방어로 인정되어 치료비는 각자 부담이었다. 그녀는 동네 약국에서 파는 갈색 화상 연고를 덕지덕지 바르고 다녔다. 그 연고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지하철을 타면 옆자리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한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반지하 빌라촌의 생태계는 아파트와 다르다. 벽이 얇아 옆집 재채기 소리까지 공유하는 그곳에서 박순자의 목청은 비밀을 지키기에 너무 컸다. 그 천하의 몹쓸년, 김지원 시어머니 얼굴에 끓는 국을 부어 천벌을 받으련 그녀는 매일 욕을 했다. 거울을 보며 남편을 보며 창문 밖 골목길을 향해 땅바닥에 붙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악다구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처음엔 동정하던 이웃들도 돌아섰다. 아들과 딸이 엄마를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나서서 그 사달을 내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냐? 이수현의 악쓰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옆집 할머니가 슈퍼주인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이수현은 마포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망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이민혁은 거실 구석에 처박혀 장승처럼 말 한마디 없다고 했다. 그 아들도 못난 놈이지. 슈퍼주인이 혀를 찼다. 전처 회사 가서 행패 부리다 잘렸다며? 에휴, 콩가루 집안이야. 박순자가 장을 보러 나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왼쪽 뺨에 꽂혔다. 화상 자국, 그 위에 갈색 연고, 그리고 그녀가 든 검은 비닐봉지. 시선은 빠르게 흩어졌지만 수군거림은 곰팡이처럼 번졌다. 저 여자가 그 며느리한테 국물 맞은 여자래. 나는 그들의 근황을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았다. 네이버 뉴스 설정에서 이민혁, 박순자, 마포 국물 사건 같은 키워드를 차단했다. 관대해서가 아니었다. 바빴기 때문이다. 돌려받은 보증금 3억 2천의 대출을 조금 더 보태 성수동 그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이번엔 전세가 아니라 매매였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란에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갔다.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거창한 공사는 아니었다.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한 맞춤형 개조였다. 벽지는 따뜻한 아이보리 톤으로 바꿨다. 형광등 아래서도 차갑지 않고 저녁 노을을 받으면 은은하게 금빛이 도는 색이었다. 주방에는 1인용 식기세척기를 빌트인으로 넣었다. 그릇 하나, 컵 하나, 수저 한 벌이면 충분했다. 욕실에는 해바라기 수전을 달았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막고 있으면 오직 나만을 위해 내리는 비 속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베란다에는 접이식 의자와 작은 원형 테이블을 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스킨답서스 화분 하나를 두었다.
식물 킬러인 나도 물만 주면 키울 수 있는 생명력 강한 녀석이었다. 이사하고 첫 주말, 마트에서 와인을 한 병 샀다. 비싼 건 아니었다. 롯데마트 매대에서 12,000원 주고 산 칠레산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 맛은 잘 모르지만 라벨이 예뻐서 골랐다. 짙은 붉은색 바탕에 금색 밀 이삭이 그려져 있어 차분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와인 반 병을 비웠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난간에 다리를 올렸다. 슬리퍼 밖으로 나온 발가락이 밤바람에 시원했다. 핸드폰은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녁 8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기로 나만의 규칙을 정했다. 와인은 떫었다. 고급스러운 탄닌감 따위는 모르겠고 그냥 덜 익은 감처럼 떫었다. 하지만 한 모금 삼키고 10초쯤 지나자 혀끝에 미세한 단맛이 감돌았다. 아주 살짝,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만큼 희미한 여운이었다. 나는 놓치지 않았다. 멀리 서울숲의 나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검은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너머 한강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바둑판처럼 반짝였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사연이 있겠지. 누군가는 싸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참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국그릇을 들고 이걸 뿌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핸드폰 액정이 번쩍였다. 카톡이 아니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다. 무심코 곁눈질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봐버렸다. 이수현의 계정이었다. 스토리 미리 보기에 흐릿한 사진이 떴다. 내용은 잘 안 보였지만 텍스트 2글자는 선명했다. 자살 말림. 나는 핸드폰을 다시 뒤집었다.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그리고 남은 와인을 마셨다. 이제 내 알바 아니었다. 이혼 판결문은 3개월 뒤에 나왔다. 이민혁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피고도 국물에 의한 화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재산 분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옆에 있던 최 변호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하죠.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무슨?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은 간결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 김지원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3. 이 피고 이민혁 명의의 분할 대상 재산은 없다. 4. 별지 피고의 모 박순자의 가정폭력 사실을 기록함. 법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최 변호사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김지원 씨, 진짜 위자료 안 받으실 겁니까? 시어머니 폭행건이면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데. 안 받아요. 왜요? 못 받을 테니까요. 판결 나봤자 그 사람 돈 없어서 못 줘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은평구 반지하 사는 남자 뒤쫓아 다니며 3천만 원 내놓으라고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요. 최 변호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를 보았다. 현명하시네요. 김지원 씨 시간은 3천만 원보다 훨씬 비싸니까. 택시가 도착했다. 나는 올라탔다. 성수동으로 가주세요. 내 삶은 계속되고 있다. 앞만 보고 갈 것이다. 나쁜 기억은 그냥 그 801호 냄비 속에 탄 채로 버려두고 왔다. 혼자여도 괜찮을 것이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을 것이다. 내 미래는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니까.